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전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YTN 라디오 ES 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고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고양시 한국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유형의 불이었습니다. 석유 제품 저장 시설에 일단 불이 붙기 시작하자 끄기가 어렵다는 점도 알게 됐죠. 화재 예방 시설과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린 아침입니다. 수도권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강원과 호남 등 내륙에는 아침까지 앞으로 5mm 정도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은 더 내려갑니다.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2도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6도, 춘천 15도, 대구 19도, 광주 18도로 낮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경찰이 지난 일요일 낮에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 경위를 발표했습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300m 정도 날아가서 저유소 옆 잔디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은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화면을 보면은 풍등을 날린 외국인이 풍등이 날아가는 쪽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달려나오는 장면, 그리고 저유소에 불이 붙어서 최초로 폭발하는 장면이 비교적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실화만 탓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고작 조그마한 풍등 따위의 중요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이번 화재의 원인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사고의 전말을 듣고서 좀 허무하다, 황당하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대다수 시민들이 그냥 이런 뉴스를 보고서 저유소의 내부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겠거니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에서 발생한 저렇게 큰 불이 고작 지름 40cm짜리 풍등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니까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선은 그 화재 원인 부분인데요. 물론 그 풍등에 의해서도 그렇게 우리 영상에서도 봤듯이요. 일어날 가능성은 다분히 물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저유소라는 그 안전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풍등의 그 작은 불씨에 의해서 불이 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냥 섣불리 단시간 내에 그냥 풍등으로 이렇게 규율해버리는 것은 좀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수개월 동안도 그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직접적인 원인도 물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적인 발화가 된 원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발화가 거기 불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 나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주변의 본질적인 문제라든지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참에 정말 확실하게 원인뿐만 아니라 그 위험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그 판단이 혹시라도 잘못됐거나 서둘러서 그냥 종결해버리거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후의 대책이 나와버리면 그 사후의 대책 또한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것이 그냥 단순히 풍등으로만 귀결해버린다라고 하면 아마도 예측컨대 그 풍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이상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섣부른 결론이라든지
이렇게 한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아주 위험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풍등으로 인해서 불이 옮겨 붙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 사건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과수와 소방당국, 경찰, 그리고 송유관공사가 합동으로 감식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급하게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을 발표하려고 대충 조사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풍등이 그 유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증기 거기에 불씨가 옮겨 붙어서 저장 탱크까지 불이 붙은 건가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유증기 배출구라는 게 지붕 상부에 한 9개 정도가 붙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기능이 뭐냐면 설사 풍등이 떨어지든 인근에 조그만 화재가 나서 났다 하더라도 글로 유증기가 나오면 이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유증기 배출구라는 게 단순히 그런 배출 기능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있을지 모르는 그런 화염이 왔을 때 불씨가 와서 그 유증기에 불이 붙었을 때 그거를 차단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 풍등에 의해서 자그마한 불에 의해서 났을 가능성을 굉장히 낮춰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유증기 배출구라고 하는 그런 등등의 안전장치에 어떤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정말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예.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현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그마한 동네 주유소에도 있는 방금 말씀하신 유증기 회수장치 이게 여기 주유소 저유소 탱크에는 없었다는 증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는 얘기인데요. 예. 일단은 유증기 회수장치라는 게 동네 주유기에까지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여기 우리 고향 송유관공사의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유증기 회수장치라는 것이 존재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설치를 안 한 것이지 무슨 송유관공사에서 그걸 경제적인 때문에 의도적으로 설치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은 올바른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그 유증기 회수 장치가 그냥 유증기를 내보내는 것뿐 아니라 만약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 차단시키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런 기능을 하는 거는 유증기 배출구입니다. 배출구. 회수 장치하고는 다른 거죠.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유증기 배출구라는 것은 탱크 내에 탱크가 이게 지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증기압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예.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 좀 위험하니까 유증기를 배출하는 유증기 배출구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증기 해수장치라는 것은 그래도 유증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유증기가 바깥으로 지속적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유발하죠. 우선 에너지 손실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증기라는 게 나가면 아주 기름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등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게 유증기 회수장치입니다. 근데 요번 여기 사고가 났던 여기 탱크 같은 경우는 탱크의 특성상 유증기 회수장치의 설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죠. 예. 그래서 안 둔 거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 자체는 문제될 게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굉장히 작은 불씨에 이런 거대한 중요 시설이 좀 무너져 내렸다는 그런 점이 지적할 사항인데 만약에 이런 회수 장치라든지 배출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제대로 설치가 돼 있었다면은 화재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풍등은 또 날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풍등과 유사한 어떤 불씨가 날라올 수도 있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설인데 그런 불씨가 날라왔는데 그거조차
차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끔찍한 엄청난 그런 국가 중요 시설이고 이런 것이 그렇게 폭발을 하고 화재가 나고 이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참에 전체적인 그런 안전관리 체계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줄 때만 이와 유사한 사고의 또 재발을 방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당면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양시 한국소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를 보면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유류 저장 탱크 14기가 있고요. 기타 물질 저장 탱크까지 합치면 모두 20기 저장 시설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바닷가 암초에 있는 따개비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또 그렇게 불을 감지할 수 있는 외부 센서 이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의무 설치 규정이라는 게 없습니까? 거기 센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센서가 불꽃 감지기도 있고요. 센서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넓고 또 불의 크기가 작다 보니 아마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기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송유관공사에서 불이 나서 그런데 그게 전국에 8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런 대규모 휘발유와 같은 위험물 저장 시설이 전국에 8곳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뭐냐면 발전소라든지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대형 공장이라든지 이 발전소 이런 곳에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8곳이 아니라 수백 곳 이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송유관공사의 이 기름탱크에 대해서만 어떤 대안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에 대한 그런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좀 전면적인 그런 어떤 분석과 조사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위험성이 뭐가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중장기적인 또는 단기적인 대책을 단계별로 이렇게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김에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저유소가 여기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고양시도 물론 굉장히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바로 옆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른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없을까 이런 걱정도 됐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스 저장 시설이라든지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유독가스를 내뿜는 그런 공장들이 대도시 우리나라는 또 밀집한 인구 특성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인명피해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걱정이 많은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도시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워낙 관리 주체라든지 사업주 측도 이런 기름탱크에 대한 위험성은 익히 인식하고 있고요. 나름 관련 규정도 있지만 나름 스스로 일일 점검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어떤 공포라든지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 혹여라도 어떤 그냥 관행적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안전관리를 좀 소홀히 하거나 잠깐 놓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이렇게 신경 써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할까요? 이런 사고가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럼요. 이번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고양 저유소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이번 사고 같은 경우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사실은 처음입니다. 이런 규모의. 그런데 일부에서는 화재 진압을 실패했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현장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분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이 정말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물을 집어넣거나 물을 포설비를 뿌려대는 이런 작업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지하 공동구로 들어가서 20개 정도에 이르는 그런 탱크들이
연쇄적으로 어떤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서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서 거의 어떻게 보면 최초입니다. 그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한기 정도만 이렇게 지금 물론 그것도 큰 손상이지만 예. 손실을 입고 화재를 이렇게 종결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좋은 사례고 또 굉장히 그 대처를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훌륭하게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좀 우리 국민들도 좀 알아주시는 것도 필요한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그 안전관리 문제로 넘어와 보면은 네. 그 정부로부터 안전관리 최고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우수에 예, 해당하는 P등급 그걸 받았는데 예. 이런 등급을 받았음에도 풍등에 허물어질 구멍이 왜 생겼을까요? 물론 뭐 나름대로 그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았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그 등급이 엉터리라는 게 아니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어딘가는 뭐랄까 이 위험한 그 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결국 이번에 사건도 정말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도 풍등이 날라와서 이럴 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어떤 그 경계선상에 있는 틈바구니 안전 이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이번에 면밀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그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만 보이는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기보다는 뿌리까지 문제점을 네. 찾아내서 다 도려내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의 외벽 설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구 건축 심의 인허가 때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6년부터 같은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서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12일 서창동에서 수인선 연결도로를 잇는 1086m 구간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개통합니다. 인천시 서창동과 운현역 수인선 연결도로를 잇는 이 도로는 지난 2016년에 시작됐으며 사업비 25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과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 체계가 구축돼서 지역 주민의 교통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성남시 분당구의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 행복주택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5,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387억 원을 들여서 짓는 판교 경기 행복주택은 모두 300가구인데요. 대부분 판교 테크노밸리의 청년 노동자와 창업인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경기 행복주택은 임대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이며 보증금 이자의 40%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2018년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대상이며 3명에서 8명까지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면은 모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혁신성, 실행 가능성 등을 심사해서 1차로 20개를 선정하고 일자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보름 동안 맞춤형 코칭으로 인큐베이팅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확장과 구체화를 위한 현장 탐방과 자료조사 활동비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 일자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모바일 기반 선불카드인 인천어카드 활성화에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모범 공무원 수당을 인천어카드로 지급하기로 하고 앞으로 당직 수당과 친절 공무원 수당 등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인천어카드는 지난 7월부터 운영되는 선불카드인데 인천 지역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하면 할인과 수수료 면제 등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공공시설 여성 화장실 10곳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운영합니다. 이 10곳은 광진 청소년수련관, 구로 청소년수련관, 서울도서관, 서울시립과학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또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 마포에 있는 중부여성발전센터 등입니다. 지급기는 레버를 돌리면 생리대가 무료로 나오는 지급기와 안내데스크에 있는 코인을 가져가서 투입구에 넣고 레버를 돌려 생리대가 나오는 코인형 지급기 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 등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실태가 알려지면서 공공기관에 무료 생리대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에 경기도 의사회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는 애초 토론회 방식과 의도가 공정하지 않아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취지를 정확히 알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정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2일에 열리는 토론회에는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 의사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모두 1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로비 윌리엄스의 캔디 들으신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보겠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식물원인데요. 서울식물원이 임시 개방한다고 합니다. 마곡 도시개발지구 한가운데 있는 서울식물원은 축구장 70개의 크기로 어린이 대공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3,100여 종에 달하는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근향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 최초이자 최대 도시형 식물원. 서울식물원인데 내일부터 임시 개방한다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서울식물원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서울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 마곡에 조성해온 공원이자 식물원입니다. 네. 면적은 50만 4천 제곱미터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구장 70개 크기, 여의도 공원의 한 2.2배 규모고요. 열린 숲, 주재원, 호수원, 습지원 총 4개 공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번에 임시 개방하는 구간은 한강과 맞닿은 습지원을 제외한 3개 공간입니다. 이제 서울식물원이 생기게 되면서 멀리 교외로 나가지 않으셔도 서울 시내에서 다양한 식물과 전시를 감상하고 식물과 가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동물원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지만은 식물원에 대한 관심은 그것보다는 비교적 좀 적었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시 개방이에요. 네. 정식
개방은 언제고요? 임시 개방을 왜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올해 10월에 이제 임시 개방하고 내년 5월 꽃피는 봄에 정식 개원할 예정인데요. 네. 통상 식물원이나 수목원은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락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 임시 개방 기간을 가진 뒤에 정식 개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북 봉화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도 2016년 9월 임시 개방한 뒤에 2년 반 만인 지난 5월에 정식 개원했고요.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도 2013년 3월에 개방하고 9개월 뒤에 정식 개원한 바 있습니다. 식물원도 이제 15 운영 기간 동안에 식물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관리하고 시민 의견을 들어가면서 운영상 보완점을 개선해 내년 5월 정식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앞서서 서울식물원을 공원이라고도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식물원이자 공원? 이건 어떤 개념일까요? 네, 서울식물원의 공식 영문 명칭이 서울 보터닉 파크입니다. 영어로 식물원인 보터닉 가든과 공원인 파크의 합성어인데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과 국내의 식물을 전시하고 교육하는 식물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면에서도 구분이 좀 되는데요. 공원 쪽인 열린 숲과 호수원은 24시간 언제든지 방문해 주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야외 정원과 온실이 있는 주재원 부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서울식물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다른 식물원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네, 저희 식물원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식물로 꾸민 야외 주재 정원과 직경 100m, 아파트 8층 높이, 약 최고 높이 28m 정도의 그 세계 12개의 나라 도시의 식물을 전시한 대형 온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울에도 식물을 관람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밖에 식물 관련 서적이 7천여 권이 보유되어 있는 식물 전문 도서관, 씨앗을 전시하고 제출하는 씨앗 도서관, 식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 정원학교와 순문화학교 등 다양한 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온실 안에서 지금 현재 500종 식재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3,000종 확보되어 있고요. 앞으로 다른 식물원과 교류 연구를 통해서 8,000종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책이 7천여 권이 있는 식물 전문 도서관은 알겠는데 씨앗을 전시하고 대출하는 씨앗 도서관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네네. 어떤 건가요? 씨앗을 전시하는 건 알겠는데 대출? 예, 지금 저희가 그 토종 종자나 그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저 식물원에서 자체 보유하고는 씨앗 도서관 씨앗을 그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받아가시고 집에서 키우셔서 다시 식물원에서 갖고 오시기도 하시고요. 저희가 일정 기간에 저희 그 연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물 그 씨앗을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거를 좀 시민들한테 나눠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출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키우는 방법을 배워서 직접 키워서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또 좋아하겠네요. 네네.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임시 개방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도 열린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네, 내일 저녁 7시 반에 열린음악회를 시작으로 10월 주말마다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과 일요일까지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시민기획축제, 그리고 공연 패션쇼가 열릴 예정이고요. 토요일은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공연을 비롯해서 마켓, 그리고 식물 나눔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마곡지구에 있잖아요. 네네.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예, 대중교통이 엄청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내리시거나요, 양천 향교역에서 내리셔도 되고요. 공항철도역 마곡나루역도 개통이 되어 있어서 아하. 매우 접근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식물원에 가고 싶은 분들은 마곡나루역에 가시면 되겠고요. 내일부터 임시 개장이 있고 행사도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장 이근향 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오늘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경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최근에 14 정상선언 기념식 참석차 방북한 일행에 경기도도 대표도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요? 네, 이번 방북단에는 경기도의 평화부지사가 참가했는데요. 방북 중에 북한 측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서 모두 6가지의 교류 협력 사업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합의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서면 합의를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합의가 실현된다면 지난 2010년에 중단됐던 경기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8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셈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합의됐습니까? 네, 우선 북한의 대표적인 냉면 음식점이죠. 옥류관의 경기도 유치가 추진됩니다. 옥류관이 경기도에 문을 열게 되면 남한 제1호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경기도 고양시가 옥류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서서 벌써부터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경기도 후원으로 다음 달 열리게 되는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학술대회 장소는 고향 킨텍스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참가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게 됩니다.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내년 북한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 프로복싱 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여하거나 또 개성 파주간 평화 마라톤 대회 개최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알려진 바로는 남북 양측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공동 보건 사업도 추진된다고요? 네, 농림 복합 사업과 축산업 양묘 사업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필요한 기구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예. 경기도는 우선 황해도 지역의 한 개 농장을 농림 복합형인 스마트팜 시범 농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시설하우스 농장을 북한에 처음 설치해서 농업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또 메르스와 조류 독감 등 전염병과 또 결핵과 구충 사업 예방 등 또 보건위생 방역 사업과 장애인 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앞서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네, 경기도는 위에서 열거한 합의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면 합의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도지사와 도의회 또 경기도 내 시군 단체장이 방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1월 국제학술대회에 북측 대표단 참석 이후 연내에 올해 안에 이 지사가 방북할 가능성이 큰데요. 북미 협상에 따라서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남북 관계에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인데요. 경기도에서 요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설치가 돼서 환자 동의도 받고 이런 내용이 뉴스로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수술실 CCTV 설치는 지난달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자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우선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이미 지난 1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CCTV의 녹화에 응해서 녹화를 마쳤는데요. 환자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에 앞서서 환자나 가족에게 CCTV 녹화 등의 녹화 동의 여부를 묻고 찬성한 경우에만 녹화하는데요.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의료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들이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거의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단신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의사단체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보여왔고요. 경기도 의사회도 뭐 토론에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뭐 철회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습니까? 네, 당초 대한의사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하고 화면이 유출될 경우에 환자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요. 경기도의 토론회 개최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회가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선언했는데요. 예. 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10일 열릴 토론회에서 CCTV 설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서 내년에는 또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어서 의사회와의 반응 등 여러 가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에게 경기 소식 들어봤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0월 10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나탈리 임브롤리아의 톤 들으시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don't seem to know, seem to care what your heart is for.